달빛이 유리창 위로 내려앉은 밤이었다. 그녀는 손바닥 위의 사탕을 들여다보았다. 분홍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달토끼가 사탕을 잃어버렸대요. 아이가 속삭였다. 그 말은 이 마을에서 들으면 절대 웃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몰랐다. 아니, 너무 오래 웃지 않았던 탓일지도 몰랐다. 달토끼는 매달 보름마다 사탕을 만든다. 그 사탕은 달빛을 모아 끓이고 사람들의 웃음으로 굳힌다. 누군가의 웃음이 부족하면 달토끼는 마을로 내려온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탕을 찾는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함부로 웃지 않는다. 웃음은 이곳에선 소리가 아니라 재료이기 때문이다. 누가 웃는지를 달토끼는 아주 잘 안다. 귀가 달린 그림자들이 밤마다 창문을 기웃거리니까. 그녀가 처음 달토끼를 본 건 가게 마감 후였다. 창밖에 희미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흰 귀가 2개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사탕 보셨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무심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 그 순간 사탕이 하나 생겼다. 손바닥 위에 방금 전까진 없던 그곳에 조그맣고 투명하고 어쩐지 그녀의 입꼬리 모양과 닮은 듯한 사탕.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달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웃어보려 했을 때 이상한 걸 깨달았다. 입꼬리가 기억나지 않았다. 웃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밤마다 사탕이 늘어갔다. 웃지 않으려 해도 누군가 속삭였다. 조금만 웃으면 더 맛있어질 거예요. 그녀는 깨달았다. 달토끼가 잃어버린 건 사탕이 아니라 사람의 웃음 그 자체였다는 걸. 다음 규칙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 본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규칙 제1항. 달이 보름이 되는 날엔 함부로 웃지 말 것. 그 웃음이 달토끼의 주방으로 흘러간다. 보름달이 뜨는 밤, 달토끼는 커다란 솥앞에 앉아 무언가를 끓인다. 그날 밤의 웃음소리는 중력을 거스르고 달의 표면까지 올라간다. 달토끼는 긴 귀로 그 웃음을 받아 솥 안에 녹여 넣는다. 당신이 웃을 때마다 달 표면의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건 당신의 웃음이 재료가 되어 끓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행복한 웃음일수록 달토끼는 더 열심히 저어댄다. 다음날 아침 이유 없이 입가에 단맛이 돈다면 당신의 웃음이 이미 사탕이 되어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규칙 제2항. 사탕이 스스로 굴러오면 손으로 잡지 말 것. 그건 아직 식지 않은 웃음이다. 달토끼가 만든 사탕은 아직 주인을 기억한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바닥을 굴러다닌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굴러오는 사탕을 집어들었을 때 손바닥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낀다면 그건 누군가의 웃음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당신은 모르는 사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익숙한 풍경인데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 들어본 적 없는데 그리운 목소리. 사탕이 녹을 때까지 당신은 그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사탕이 다 녹으면 그 기억만 남고 당신의 얼굴을 잊는다. 규칙 제3항. 달빛 아래선 거울을 보지 말 것. 거울 속의 입이 너보다 먼저 웃는다. 보름달에 비친 거울을 통과할 때 무언가를 바꿔놓는다. 달빛이 비치는 거울은 현실을 비추는 게 아니라 조금 느린 시간을 보여준다. 당신이 웃기 전 거울 속 당신이 먼저 웃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0.3초 뒤의 미래. 그리고 그 웃음은 이미 달토끼에게 포획되어 사탕의 재료가 된다. 거울 앞에서 웃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입안이 달다면 당신은 거울 속에서 이미 웃어버린 것이다. 거울 속 당신과 바깥의 당신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언젠가 둘 중 하나는 거울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규칙 제4항. 사탕을 깨물지 말 것. 속에서 부서지는 건 설탕이 아니다. 달토끼의 사탕 안에는 결정화된 감정이 들어있다. 누군가의 웃음, 기쁨, 행복이 압축되어 딱딱하게 굳은 것. 사탕을 깨물면 그 감정의 파편들이 혀를 베고 그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게 된다.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당신의 것인지 사탕 주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주 행복한 기억이라면 그 행복에 중독되어 계속 사탕을 찾게 된다. 슬픈 기억이라면 그 슬픔이 당신의 것이 되어 평생 이유 모를 우울에 시달린다. 사탕은 천천히 녹여 먹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조금씩 희석되어 당신을 집어삼키지 않는다. 규칙 제5항. 달토끼의 귀를 만지지 말 것. 그 순간 너의 목소리가 녹는다. 달토끼의 귀는 보통 귀가 아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흡수하는 기관이다. 특히 목소리를. 누군가 달토끼의 귀를 만지면 그 순간 접촉한 사람의 목소리가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처음엔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거나 거칠어지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소리를 잃어간다. 마지막엔 입을 벌려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달토끼의 사탕 속에 들어가 영원히 갇힌다. 어딘가에서 낯선 사람이 사탕을 빨 때 그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작게 속삭인다. 살려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달콤하다고만 생각할 뿐이다. 규칙 제6항. 웃는 사람 옆에서 사탕을 받지 말 것. 둘 중 하나의 얼굴이 지워진다. 웃음과 사탕이 가까이 있으면 이상한 교환이 일어난다. 웃고 있는 사람의 웃음은 사탕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 하고 사탕 속의 웃음은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 순간 당신이 사탕을 받으면 당신의 얼굴과 그 사람의 얼굴 사이에서 뒤섞임이 발생한다. 처음엔 눈빛이 비슷해지고 다음엔 입가의 모양이 똑같아진다. 마지막엔 둘 중 한 명의 얼굴이 완전히 지워져 희미한 윤곽만 남는다. 누가 지워질지는 알 수 없다. 사탕을 준 사람일 수도 받은 사람일 수도. 지워진 사람은 거울에도 비치지 않고 사진에도 찍히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규칙 제7항. 한밤중에 사탕 냄새가 난다면 창문을 닫을 것. 그건 이미 내 혀 위에 앉은 향기다. 달토끼의 사탕 향기는 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퍼진다. 특히 한밤중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더 멀리 날아간다. 그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일종의 비키다. 냄새를 맡는 순간 이미 그 향기는 당신의 후각을 통해 혀까지 도달해 있다. 창문을 열어두면 향기는 방 안 가득 차오르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밀어 공기를 핫게 된다. 잠결에 무의식 중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 가득 단맛이 남아있다. 하지만 사탕을 먹은 기억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먹은 건 사탕이 아니라 향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어 천천히 당신을 사탕으로 만들어간다. 규칙 제8항. 사탕을 남에게 건네지 말 것. 그의 입에서 너의 기억이 녹는다. 달토끼의 사탕을 한 번이라도 만진 사람은 그 사탕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손가락의 온기, 손금의 패턴, 무엇보다 그 순간의 기억. 당신이 사탕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입에 넣으면 사탕과 함께 당신의 기억도 녹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입속에서. 당신은 점점 그 기억을 잊어가고 대신 그 사람이 그 기억을 갖게 된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어릴 적 집의 냄새,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의 감초.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당신은 텅 빈 서랍처럼 비어있는 시간들만 안고 살아가게 된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규칙 제9항. 달토끼가 다시 웃어보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 것. 그 부탁은 이미 3번째다. 달토끼는 말을 할 수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그리고 그는 같은 사람에게 3번까지만 부탁한다. 다시 웃어보라고. 첫 번째는 호기심으로 들린다. 두 번째는 친절한 권유처럼 들린다. 세 번째는 명령처럼 들린다. 문제는 당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2번을 지나쳤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달토끼는 정확히 센다. 세 번째 부탁에 응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웃음이 한꺼번에 빨려나간다. 과거의 웃음, 현재의 웃음, 미래의 웃을 웃음까지. 당신은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입가는 움직이지만 감정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웃음은 가장 값비싼 사탕이 되어 달토끼의 특별한 손님에게 전달된다. 규칙 제10항. 사탕이 녹아내릴 때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그 이름이 다음 달의 재료가 된다.
사탕이 혀 위에서 녹을 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 사탕 속에 담긴 감정이 특정한 사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이름은 녹아내린 설탕물과 섞여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다. 그리고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달토끼는 그 이름을 재료 목록에 추가한다. 이름이 불린 사람은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달빛 아래로 나가게 되고 그날 밤 흘린 웃음은 모두 달로 올라간다. 다음 달의 사탕에는 그 사람의 웃음이 진하게 배어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탕을 다시 받았을 때 익숙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 당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경고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달토끼가 사탕을 만들기 시작한 첫 보름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정확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탕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빨아먹고 있을지 모른다.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입을 다물고 웃음을 삼키고 사탕의 유혹을 거부하라.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지만 달토끼의 사탕은 영원히 당신을 기다린다.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달콤함이 누군가의 삶을 빨아먹은 맛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마지막 사탕을 바라보았다. 녹아내린 자리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창밖엔 여전히 흰 귀 2개가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달토끼는 이번 달 사탕을 다 만들었을까? 아니면 아직 누군가의 웃음을 기다리고 있을까? 당신이라면 어떤 규칙을 먼저 지킬 건가? 아이들은 놀고 싶었다. 낡은 도서관 뒷마당, 바람에 젖은 이야기 책들을 찢어 종이배처럼 접었다. 그렇게 만든 숲하얀 나무와 얇은 잎사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간이 완성됐다. 그리고 그날 밤 찢어진 책 속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야기가 우리를 기억하나 봐. 종이 숲은 아이들이 만든 세계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장소다. 그곳의 나무는 책장을 접어 만든 것이고 바람은 낭독되지 못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이 사람들은 원래 이야기책 속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페이지가 찢기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서사를 잃고 숲으로 흘러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아직 읽히지 않은 문장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종이 숲의 공기는 늘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남아있다. 거기선 목소리보다 잉크의 냄새가 먼저 들린다. 그녀는 도서관 정리를 맡은 봉사자였다. 아이들이 버리고 간 찢긴 책들을 모으던 중 희미한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 책장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걷고 있었다. 얇은 종이로 된 팔, 구겨진 문장으로 된 눈동자, 그리고 잉크가 번진 입. 그녀는 그것을 종이 사람이라 불렀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몸의 글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문장을 만들었다. 우리의 결말을 돌려줘. 그녀는 무심코 한 장을 펼쳤다. 그 순간 바람이 일었다. 페이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 그녀의 손에 붙었다. 그건 손가락의 살빛을 닮은 하얀 종이였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종이숲이 자라나는 이유는 누군가의 빈 페이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밤 종이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찢긴 책 표지를 닮아 있었다. 규칙 제1항. 찢긴 페이지를 주울 때는 반드시 장갑을 낄 것. 그 페이지는 아직 누군가의 피부일 수 있다. 종이숲에 떨어진 페이지는 2가지다. 완전히 죽은 종이와 아직 살아있는 종이. 맨손으로 찢긴 페이지를 만지는 순간 그것이 후자라면 당신의 체온이 그 종이에 스며든다. 종이는 당신의 온기를 흡수하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손바닥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진다. 그 글자는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 그들의 마지막 문장이다. 페이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을 새로운 주인으로 착각하고 당신의 피부를 조금씩 종이로 바꾸기 시작한다. 손끝부터 하얗게 마르고 구겨지고 글자가 떠오른다. 장갑은 유일한 경계선이다. 섬유와 섬유 사이의 얇은 벽. 규칙 제2항. 종이숲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그 이름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종이숲의 나무들은 모두 이야기로 자란다.
누군가 숲속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단어 초각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민수야라고 부르면 나무의 껍질에 민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문장이 새겨진다. 그 순간부터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길을 잃기 시작한다. 나침반은 작동하지 않고 왔던 길은 사라지고 출구는 점점 멀어진다. 더 무서운 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수는 걷고 또 걸었지만 끝은 없었다. 민수는 나무가 되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운명이 한 문장씩 쓰인다. 종이숲에서는 침묵만이 안전하다. 규칙 제3항. 불빛 아래서 종이 사람을 마주하지 말 것. 그들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이다. 종이 사람은 원래 책 속의 인물이었다. 누군가 너무 열심히 읽어서 혹은 너무 강하게 상상해서 그들은 페이지를 뚫고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이다. 두께 0.1의 존재. 불빛 아래 서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빛이 그들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불빛 아래서 그림자 없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들은 입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당신의 두께를, 당신의 그림자를 탐낸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교환이 시작된다. 당신은 점점 얇아지고 그들은 점점 두꺼워진다. 마침내 당신이 종이처럼 얇아져 바람에 날릴 때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를 신고 숲을 걸어 나간다. 규칙 제4항. 읽지 않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말 것. 그 문장은 너의 기억을 다시 쓴다. 종이숲의 나무 껍질과 낙엽에는 무수한 문장이 척혀 있다. 그중 어떤 문장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채로 수백 년을 기다렸다. 읽히지 않은 문장은 강력한 힘을 품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 문장은 진실이 된다. 1987년 7월 나는 이 숲에서 죽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당신의 기억이 재구성된다. 당신은 정말로 1987년에 이 숲에서 죽은 사람이 되고 지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걷고 있는 유령이 된다. 문장은 과거를 만들고 과거는 현재를 규정한다. 가장 위험한 건 비완성 문장이다. 나는 영원히 로 끝난 문장을 읽으면 당신은 영원히 그 다음 단어를 찾아 헤매게 된다. 숲을 떠날 수 없다.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규칙 제5항. 잉크가 손에 묻으면 바로 씻을 것. 그건 이미 살아있는 글이다. 종이숲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은 검은색이다. 그것은 잉크이자 동시에 피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양분이자 이야기가 쓰이기 위한 재료. 이 잉크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글자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작은 점 하나, 그 다음엔 선, 그리고 곡선. 당신이 씻어내기 전까지 계속 글자가 쓰인다. 그 글자는 당신의 생각을 읽어 문장을 만든다. 나는 두렵다라고 생각하면 손등에 그 문장이 새겨지고 그 문장이 새겨지는 순간 두려움은 배가 된다. 잉크는 감정을 증폭시킨다. 공포를 쓰면 더 무서워지고 슬픔을 쓰면 더 슬퍼진다. 씻지 않고 방치하면 잉크는 피부를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 당신의 생각 모두가 눈에 보이는 글자가 되어 몸 표면에 떠오른다. 투명한 사람. 규칙 제6항. 종이숲 안에서 펜을 꺼내지 말 것.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다. 종이숲은 이미 쓰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모든 생명, 모든 존재는 누군가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숲에서 펜으로 무언가를 쓰는 순간 그것은 기존의 문장을 덮어쓴다. 여기는 아름답다라고 나무에 적으면 어딘가에서 여기는 고통스럽다라는 문장이 지워진다. 그 문장으로 존재하던 누군가가 사라진다. 더 위험한 건 무의식적인 필기다. 습관적으로 끄적이는 낙서, 메모, 체크리스트.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한 줄씩 지운다. 우유 사기, 빨래하기라고 적으면 어딘가에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지워지고 그 사람은 종이숲의 일부가 된다. 펜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잉크는 피보다 진하고 문장은 칼보다 깊이 벤다. 규칙 제7항. 페이지가 뒤로 넘어갈 때는 멈춰 설 것. 그건 너를 닫으려는 신호다. 종이숲을 걷다 보면 이상한 감각을 느낄 때가 있다. 마치 당신이 책의 한 페이지인 것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뒤로 젖혀지려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니다. 종이숲은 거대한 책이고 방문자들은 그 책의 일시적인 문장들이다. 당신이 걸어온 경로 했던 행동, 생각들이 모두 페이지에 기록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숲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판단한다. 그때 페이지가 뒤로 넘어간다. 당신의 페이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접히고 눌리고 다친다. 3차원 존재가 2차원으로 압축되는 고통. 멈춰서야 한다. 숨을 참고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페이지는 천천히 다시 펴진다. 규칙 채파랑. 종이 사람이 미소 짓는다면 도망칠 것. 그 미소는 너의 문장에서 벗겨진 것이다. 종이 사람은 표정이 없다. 인쇄된 얼굴, 그려진 입, 고정된 눈빛. 그들은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이 미소 짓는다. 그건 그들의 미소가 아니다. 당신의 것이다. 종이 사람은 당신이 지나간 흔적을 읽는다. 발자국에 남은 압력, 숨결에 섞인 단어, 표정에 새겨진 감정. 그들은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의 얼굴에 붙인다. 당신의 미소를 복사해서. 문제는 복사 과정에서 원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종이 사람이 당신의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미소 지을 수 없다. 입가는 움직이지 않고 감정은 메마르고 기쁨의 기억조차 흐릿해진다. 그들은 당신의 다른 표정들도 하나씩 가져간다. 슬픔, 분노, 놀람. 마지막엔 무표정만 남는다. 당신이 종이 사람처럼. 규칙 제구항. 종이 숲에서는 절대 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나무가 쓰러진다. 끝은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이다. 그리고 종이 숲의 나무들은 각각 하나의 이야기다. 누군가 끝이라고 말하거나 쓰는 순간 가장 가까운 나무의 이야기가 강제로 종결된다. 나무는 삐걱거리며 쓰러지고 그 나무로 살아가던 수십 개의 문장들이 흩어진다. 그 문장 속에 살던 종이 사람들도 함께 사라진다.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다. 하나의 나무가 쓰러지면 그것과 연결된 다른 이야기들도 영향을 받는다. 속편, 전편, 외전의 나무들이 균열을 일으킨다. 끝이라는 단어는 전염된다. 한 번 나무에 새겨지면 바람을 타고 다른 나무로 퍼진다. 마치 불처럼. 최악의 경우 전체 숲이 끝이라는 단어로 뒤덮여 모든 나무가 동시에 쓰러진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당신의 이야기도. 규칙 제시팡. 숲을 떠날 때 손에 종이 조각이 남았다면 버리지 말 것. 그건 내가 읽히지 못한 마지막 문장이다. 종이 숲을 빠져나올 때 손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숲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혹은 저주. 그 종이 조각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다. 당신에 관한 문장. 과거의 비밀일 수도, 미래 예언일 수도, 현재의 진실일 수도 있다. 읽지 않고 버리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영원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읽는다. 하지만 읽으면 그 문장이 당신을 정의하게 된다. 나는 결국 돌아온다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종이 숲으로 다시 끌려온다. 나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의 삶은 착각이 된다. 가장 잔인한 건 미완성 문장이다. 나는 으로 끝난 문장. 당신은 평생 그 문장을 완성하려 애쓰지만 끝은 오직 종이 숲 안에만 있다. 그 종이 조각은 초대장이자 족쇄다. 당신을 숲에 묶어두는 마지막 문장. 경고사항 안내드립니다. 종이 숲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의 무덤이자 요람이다. 들어간 사람 중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없다. 누군가는 페이지가 되어 나무에 붙고, 누군가는 문장이 되어 바람에 흩어지고, 누군가는 잉크가 되어 땅에 스며든다. 숲은 계속 자란다. 새로운 이야기를 먹고 새로운 인물을 흡수하며. 당신이 이 경고문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이 종이 숲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 문장들도 이 경고도 모두 숲이 쓴 것일 수 있다. 당신을 숲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규칙을 완벽히 지킨다 해도 당신은 이미 이야기의 일부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 누가 쓰는지를 모를 뿐. 그녀는 도서관 문을 닫으며 손끝을 바라봤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작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녀는 책을 덮었다. 하지만 숲은 여전히 페이지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문장을 찢을 수 있을까?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복원해볼까? 그녀는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붉은 끈으로 묶인 낡은 포장지 귀퉁이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상자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열어줘라는 속삭임이었다. 이 레스토랑의 지하에는 보관실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다. 메뉴를 복원하기 전에 반드시 잊힌 손님들의 잔상을 보관해야 한다. 그 잔상은 종종 인형의 형태를 취하고 어떤 경우엔 주인의 얼굴을 담는다. 누구나 자신을 닮은 인형을 한 개쯤은 맡겨두고 간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단 하나. 인형과 눈을 맞추면 둘 중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어린 시절의 인형이 있었다. 붉은 리본 반쯤 다른 단추 눈,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얼굴. 나랑 놀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웃으며 인형을 꺼냈다. 그러나 인형의 손이 조금 더 따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인형은 조금씩 움직였다. 책상 위에서 자세를 바꾸고 거울 앞에 앉고 때로는 그녀의 흉내를 냈다. 그녀가 웃으면 인형도 웃었고 그녀가 울면 인형도 울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인형이 그녀보다 먼저 눈을 깜빡였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 이 상자 속 인형은 그녀를 복원하기 위한 예비본이었다. 문제는 복원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상자를 덮으려 하자 인형이 말했다. 조금만 더 열어도. 그래야 둘 다 완벽해질 수 있잖아. 그녀는 주저하다가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날 밤 상자에서 두 개의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거울 속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녀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 규칙 10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1항. 상자는 반드시 새벽 3시 이전에 닫을 것. 상자가 열린 채로 새벽 3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경계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며 인형이 있어야 할 세계와 당신이 있는 세계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새벽 3시가 지나도록 상자를 닫지 않으면 인형은 더 이상 상자 안에 머물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당신의 자리에 머물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계를 확인하세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규칙 제2항. 인형이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 것. 인형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초대의 신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로, 아무리 친근한 말투로 들려도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를 인정하게 되고 인형은 당신과 대화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한 번 대화가 시작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인형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하고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침묵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 제3항. 인형의 눈동자는 절대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인형과 살아있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형의 두 눈은 각각 다른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한쪽 눈이 당신을 보는 동안 다른 눈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만약 두 눈이 동시에 움직이며 당신을 정확히 응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무언가가 들어온 것이며 당신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시 상자를 닫아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 제4항. 상자를 열 때는 손가락을 3개만 사용하라.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손가락의 개수는 정확히 3개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계약의 조건입니다. 5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되고 2개만 사용하면 불완전한 연결이 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3개의 손가락은 열쇠이자 동시에 제한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세요. 다른 손가락이 상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접촉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규칙 제5항.
인형이 미소를 짓는 순간 이미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인형의 표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형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면 그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해내려 하지 마세요. 이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당신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보지 마세요. 당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규칙 제6항.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인형이 가지고 있다면 교환이 시작된 것이다.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당신의 몸에 있는 상처, 흉터점이나 작은 멍까지도 인형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동화 현상의 시작이며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환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이 복사됩니다.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지면 누가 원본이고 누가 복사본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과정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규칙 제7항.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 즉시 태워야 한다. 인형의 머리카락은 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징후이며 인형이 살아있는 무언가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을 발견하는 즉시 불로 태워야 합니다.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단 한 가닥이라도 남겨두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인형이 완전한 머리카락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을 비추는 거울. 그리고 거울은 때때로 반대편을 불러들입니다. 규칙 제8항. 상자를 완전히 닫으면 기억이 지워진다. 상자를 닫는 순간 상자가 열려있던 시간의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이것은 보호장치입니다. 인형과 보낸 시간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기억들은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인형과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매번 상자를 열 때마다 처음처럼 느낄 것이고 경고의 감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메모를 남기세요. 읽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경고를 믿으세요. 규칙 제9항. 상자를 너무 오래 열어두면 둘 중 하나가 잠든다. 상자가 열려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피로가 엄습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졸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잠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잠들면 인형이 깨어나고 인형이 잠들면 당신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형이 깨어나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어 있으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규칙 제10항. 누가 깨어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이미 늦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이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자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손인지 인형의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당신의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교환은 완료되었고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상자를 닫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둘 다 같은 곳에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상자는 호기심으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그리고 규칙을 완벽히 숙지한 상태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상자를 여는 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열면 무언가는 반드시 통과하려 합니다. 그것이 나가는 것인지 들어오는 것인지는 당신이 규칙을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교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환이 완료되면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상자를 버릴 수 없다면 절대 혼자 열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봐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락방의 한 구석에 상자가 놓여있다. 리본은 새 것처럼 반짝이고 속에서 아주 조용한 숨소리가 들린다. 문제는 그 소리가 안쪽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상자를 닫을까? 아니면 조금 더 열어둘까?